저희도 한번 깐부가 돼보자. 내가 구할 수 없어서 너네한테 26만 장을 줄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AI의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증권시장이 불을 좀 뿜었습니다. 거의 50% 이상 올렸죠. 팔란티어가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5시간 서가지고 이상한 세상이에요. 나 요즘 이해가 안 돼. 가보면요, 별건 없어요. 국민연금은 전부 다 우리 돈, 생돈이다 우리 돈이거든요. 약간 꼬깃꼬깃 모은 쌈짓돈을 우리가 형이라 부르잖아요. 형은 우리 동생으로 생각 안 해. 안타깝죠? 대통령실 들어라!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경제 이야기꾼 김큐입니다.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사실 이벤트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깐부가 돼보자 해서 그 치킨은 구하지 못했고 대신에 BHC라도 BHC. 네. 깐부는 지금 아예 배달이 안 된다면서요. 네. 너무 몰려요. 시장 점유율 1등, 2등 교촌하고 다투고 있죠. 맞습니다. 내가 구할 수 없어서 BHC 치킨을 먹으면서 저희 오늘 대주주는? 얘기는 글쎄요. MBK일까요? MBK가 일단 드십시오. 우리 뭐 치킨 먹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사모펀드들은 근데 식품회사들을 많이 사는 겁니까? 관리를 잘 못해. 네. MBK 인수하고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BHC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서 BBQ를 이기고 교촌까지 잡았었는데 재작년에 다시 밀릴 거예요. 그래요? MBK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많죠. 잘 못해.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드십시오. 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순살이라고 순살. 합니다. 아, 네. 발골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의상과 치킨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여기 제작진 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치킨을 잘 안 아, 먹어요. 맞다. 네. 맞아. 맞다. 근데 순살은 그나마 좀 먹습니다. 퍽퍽살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서 말했나? 네. 이렇게 형체가 드러나는 치킨을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 응? 안 그래도 무서운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먹는 게 두렵다 그랬는데 이건 형체는 안 드러나니까 약간 너겟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산낙지 먹어요? 산낙지는 먹죠. 산낙지는 남자한테 좋다잖아요. 그 약간 형체의 무서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류의 이 생김새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움찔움찔하고. 딸이 어렸을 때 네. 우리 강아지를 요만한 말티즈인데 네. 어떤 분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보고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쁜 걸 왜 무서워하냐는 거지. 네. 아니 너는 이만한 쥐도 무서워하면서 말티즈는 그래도 이만하잖아. 저분이 저걸 무서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사람의 뇌하고의 이 연결고리가 그럼, 잘못 맞춰지면 그러니까 먹는 아닌데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오이 안 먹고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하고의 신호의 연결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유튜브에서 봤나? 이렇게 뇌과학자가 오이 안 먹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좀 바나나다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바꾸는 뭐 이렇게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오이 먹으면서 바나나 맛이 난다 그러면서 오이를 또 먹더군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만 틀어주면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치킨 네, 조류가 아니다. 내가, 조류가 아니다. 저리가 금요일 저녁에 와이프 무서운 것처럼 우리 뇌가 그렇게 프레이밍이 금요일 되는 저녁에 왜 와이프가 무섭죠? 저는 매일 무섭던데. 두려움의 대상. 그건 어떻게 연결고리를 끊지? 그거 힘든데. 자, 긍정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박사님 오늘 드시고 계시니까 오늘 네. 그럼 김큐부터? 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 치킨도 준비하고 젠수당이 이슈니까 에이펙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에이펙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제일 주목받은 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다가 26만 장의 GPU를 주겠다라고 한 거, 그다음에 뭐 깐부 회동이라 그래서 진짜 치킨 먹고 막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GPU 얘기 조금 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좀 아니 논란이 아니라 뭐 해석들이 다양한데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한편에서는 야 결국에는 젠스당이 와가지고 지네 물건 팔아먹고 간 거 아니야.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26만 장이나 우리한테 팔아먹고. 한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네. 내가 물건 판다.
야, 너네 26만 장 주고 간다? 14조 원 내.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공짜로 그러네요. 준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근데 막 주고- 열광하고. 네, 열광하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 감사해. 사실은 그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너무 비약일 수는 있는데, 왜냐면 굶어 죽을 상황인데 누가 2, 3년간 쌀을 안정적으로 너네한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이렇게 박수 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상황이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른바 AI의 세계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가 그렇게 발전할 건데 AI 시대의 가장 기반이 되는 쌀 역할을 하는 게 엔비디아의 지금 GPU고 이 GPU가 없으면 우리는 그 윗단계로 전혀 가지도 못하고 미래 경쟁력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쌀을 야 다른 나라보다 너네한테 26만 장을 줄게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젠슨왕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이슈 됐잖아요. 엔비디아가 그 동영상. 예, 동영상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하도 날리길래 들어가서 직접 봤거든요. 어이씨, 뭐 국뽕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나레이션이 한국어예요. 네. 자막을 영어로. 아,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만들고 제작했는데 나레이션이 한국어고 자막이 영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것처럼 해놨거든요.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멘트가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AI의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막, 약간 되게 울지 마. 울지 말고. 어? 막 이러면서 뒤에 막 우리나라 기업들 주요 기업들 막 이렇게 촉촉촉촉 나가면서 이야 이렇게 어쨌든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젠슨왕은 엔비디아의 성장에 있어서 한국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PC방 문화. 그러니까 이른바 GPU라는 게 사실은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픽 카드는 예전에는 게임이나 돌릴 때 이렇게 화려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조해주는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PC 세계에는 CPU라 그래서 뇌의 역할을 하는 정말 똑똑한 반도체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천재적인 과학자 한 명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CPU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GPU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AI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영상하고 이미지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재적인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재급 사람들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웬만한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GPU라는 이제 이게 그래픽 카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발전한 건데 26만 장 아까 확보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쌀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하정우 수석이 얘기한 걸로는 26만 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미국이 GPU를 2천만 장 정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럼 한 200만 장 정도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치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야 정말 좋은 GPU는 중국에 팔지 마라고 계속 규제를 하고 어떤 걸 갖고 있는지, A100을 갖고 있는지, 뭐 H100을 갖고 있는지, 블랙100을 갖고 있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양은 많겠지만 사양은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어쨌든 2등은 중국이라고 보고 3위권부터가 20만 장에서 30만 장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이제 3위권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4만 장 갖고 있고 26만 장을 2, 3년 내에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30만 장이 되니까 3위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독일이 1만 장밖에 없더라고요. 네. 정말요? 치킨 이런 게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독일. 치킨만 맛있었어 봐요. 그러게. 젠슨왕이 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10만 장 정도 10만 장 주고 정도는 있어. 줄 수 있지. 안타깝다. 죽은 건 아니지. 팔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한 장에 뭐 5천만 원 이상인데 돈 준다 그래도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0만 장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3위권 정도의 AI 기반을 닦아놓은 거고.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워낙 IT 쪽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고 기술 발달도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제조업의 강자. 그래서 AI를 활용한 이른바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응용한 분야의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확보된 GPU를 바탕으로 그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와 흥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죠. 증권 시장이 불을 좀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일단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의 소버린 AI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GPU에 5만 장, 정부 5만 장, SK,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에 6만 장. 네, 뭐 하나 더 어디지? LG에서 거기가 5만 장씩 가져가고 아니야. SK, 현대차, SK, 현대차, 삼성 이렇게 5만 장씩 5만 장씩 가져가고 정부도 5만 장 가져가고 6만 장이 네이버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소버린 AI LG가 안타까웠구나. 못 가져간 그렇네요. 게. 네. 왜 안 가져갔지? 아무튼 LG는 주가 빠졌나? 모르겠어요. LG는 치킨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아침부터 주목을 좀 받았는데 이쪽은 이제 그 서버린 AI 쪽에서 이제 선두주자니까 너네는 6만 장 제일 많이 가져갔으니까 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고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뭘 잘할 수 있겠느냐? 로봇 제조업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두뇌는 아까 말한 AI 쪽에서 만들어질 테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로봇들 뭐 그다음에 부품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오늘 로봇주들은 다 10% 이상 오르고 현대차는 안 올랐어요. 자율주행하면 뭐 현대차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아차나? 현대차는 이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금 주가가 가냐 못 가냐의 핵심은 결국엔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테슬라에 뒤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풀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튀긴 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전기차에서의 경쟁력,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하고 전기차에서의 경쟁력하고 미래차인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테슬라만큼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그래서 올랐고 그 다음이 반도체가 오늘 엄청 불을 뿜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딱히 GPU하고 딱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굉장히 증권가에 재미있는 보고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노무라가 주말 사이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55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의 50% 이상 올렸죠. 그러면서 그게 이슈가 확 됐거든요. 노무라가 그런데 아침에 장 열리면서 SK증권이 SK 하이닉스 주가 목표를 100만 원, 삼성전자 17만 원을 불렀어요.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막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67%인가 목표가를 상향했고 SK 하이닉스는 100% 이상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시장이 막 불을 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12% 정도 올라서 끝났고 삼성전자도 3% 이상 오르면서 끝났고 이렇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 불을 뿜으니까 코스피 지수 4,220을 넘고 코스닥은 914까지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논리가 재밌습니다. SK증권에서 내놓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걸 올려? 얼마나 아무리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45만 원 SK 하이닉스 50만 원 부르고 이럴 때만 해도 그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게 2배 뛰어버리니까 100만 원? 장난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고서 제목이 뉴 패러다임 뉴 멀티플이에요. 뉴 패러다임, 뉴 멀티플? 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멀티플 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이 기준의 잣대를 바꾸자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PER하고 PB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걸 평가하는데 약간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데는 PER을 적용하고 어떤 데는 PBR을 적용하고 그러거든요. PBR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높냐 낮냐를 보는 거고 PER은 기업의 이익을 보고 주가가 높냐 낮냐를 보는 건데 지금까지 메모리 중심의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PBR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멀티플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다, 낮다 이렇게 봤는데 이 보고서는 자 이제 PBR을 버리세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도 PER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 PER을 적용하면 주가 훨씬 높아요. 멀티플을 훨씬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PBR로 보면 우리가 뭐 1이다, 2다, 뭐 2.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PER은 어떠냐면 뭐 50배도 있고 100배도 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테슬라. 예. 야, 얘네들의 미래가 너무 밝아. 막 그러면 PER이 막 시장에서 평균이 막 80배, 50배 이렇게 가니까 주가가 한없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BR 기준으로 보던 걸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안 봐도 돼. PER로 봐도 돼라고 하고 SK 하이닉스에는 PER 11배. 그래서 100만 원.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는 PER 15배 해서 17만 원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왜 PBR을 버리냐? 일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황에 떨어졌을 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호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선투자를 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호황이 오면 그걸 팔아먹고 호황이 어느 정도 끝쪽에 오면 아니면 우리가 이 경기를 예측하는데 실패하면 그 투자한 거 다 공급 과잉 돼가지고 시장이 더 추락하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익의 성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 구조가 그렇다. 그러니 여기는 자산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전부 증권사들이 PBR 기준으로 지금까지 목표 주가를 선정해 왔거든요. 근데 이 AI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AI가 처음에는 아까 엔비디아 얘기했지만 스케일업,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다가 지금 스케일 아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병렬적으로 파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서버를 붙이거나 데이터 센터를 같이 결합하거나 이러면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려가거든요. 그러면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늘어난다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장기간 성장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 3년간은 이 두 회사의 실적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PBR이 아닌 PER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는 맞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목표치를 대폭으로 올렸고 이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오늘 굉장히 높게 갔다 이런 얘기고요. 원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을 분석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지표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넘어갔으면. 그러면 야, 지금부터 거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찬물을 끼얹잖아요. 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럼 이제 지난 200년 동안 시장 경제에서 늘 등장하는 게 200년이 뭐예요? 한 3, 400년 전에 사우스시 컴퍼니 나왔을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뉴 패러다임이다.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산업들이 이익 기반으로 이렇게 산업 성장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조선업도 그랬거든요. 조선업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이클 산업 이렇게 하다가 미국하고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아예 장기 성장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조선업 주가가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조선업이야말로 진짜 그 사이클이 정말 네. 반도체는 그냥 실적이 안 좋은데 조선업은 망해. 그러니까 한 3, 4년 단위로 망했다가 살았다, 망했다, 살았다. 국제 경기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조선업이 이제 완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규모 수주 터지고 미국하고 관계 뭐 조선업 뭐 같이 일으키네 어쩌네 하면서 마스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선업도 PBR에서 PER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업이 그 당시에 PBR이 PER로 바뀌면서 멀티플이 바뀌면서 주가가 폭발했듯이 SK증권의 지금 주장이에요. 내 생각을 조금 네, 덧붙이자면 저는 우리 김큐처럼 증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멀리서 이렇게 구경꾼이나 관찰자로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정말 잘 읽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잡았었으면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의 패권. 일기 때. 일기 때. 네네네. 그때와 지금 6, 7년이 지났는데 중국의 기술력은 진짜 이건 말도 못하게 컸고 그야말로 굴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AI밖에 없어요. 미국은 AI에 돈이 들어와요. 왜냐?
이 나스닥이나 S&P로 상징하는 자본시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랄까 물꼬가 터졌죠. 돈의 물꼬가. 근데 그 돈의 물꼬라는 게 정말 그동안 뭐 언제부터라고 해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들이 지금 뭐 물밀듯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이 돈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쌓여가느냐? AI에서 전부 쌓여가고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다 AI 기업이 되겠다는 하는 것이고 그중에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전부 다 AI 기업이에요. 그쵸. 원하는 게. 그러니까 AI 시대가 됐다라는 말이 이제 네. 돈으로 환산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뭐 자동차 산업이 RCA 라디오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도 IT 버블이 생겼을 때도 돈이 들어오죠. 시장에 자본시장 통해서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돈은 정말 그때보다 0이 하나 더, 잘 모르겠지만 0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것 붙어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뭐 ESS 같은 그런 뭐 아니면 뭐 그런 AI 인프라를 까는데 뭐 도움이 되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GPU를 붙일 수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에 어떤 기술력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엔비디아 크는 것처럼 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만한 게 엔비디아는 워낙 큰 기업, 정말 작은 기업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 정말 뭐랄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 HBM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꼬가 터졌다, 돈의 물꼬가 터졌다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품이 언제 어디서부터 거품일 것이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보면 이러다 거품은 이제 언젠가 한번 무너져. 시장이 무너지고 자산 시장은 늘 거품을 끼고 성장하죠. 절대 그대로 멈추지 못해요. 정상적인 가격에서. 무너지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나서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그 생태계가 이제 완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생태계를 지배하는 기업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죠. 우리는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요. 아마존이 커져 있을지, 메타가 커져 있을지, 진짜 삼성전자가 그 위에 올라가 있을지, 아니면 이도저도 다 죽고 중국 기업이 하고 있을지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 이게 거품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우위를 차지해서 중국을 떼놔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밀리는 부분까지, 뭐 예를 들어 전기차에서 밀린다, 중국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고, 특히 AI는 안보, 다시 말해서 국방, 전쟁과 연결되는 기술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패권이라는 건 총싸움하고 화폐전쟁 두 개거든요. 일단 총싸움에서 또 이길 수 있다면, 지금도 이제 국방력에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려는 걸 분명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지금 자본시장이 너무 과열인데 그럼 시장의 유동성을 좀 축소해볼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절대 없죠. 패권 문제라. 잘못하면 중국한테 잡힌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품? 그거는 저기 속 편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연준이나 이런 속 편한. 나는 지금 패권, 나라가 죽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나는 크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격으로 막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자신의 자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제일 어쨌든 궁금하죠.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를 봐오는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 자체를 바꾸자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게 오늘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히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앞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흐름에서 빠졌는데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26만 장의 GPU를 팔아먹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26만 장을 젠슨 왕이 우리나라한테 파는 동안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도 HBM3E도 넣고 있고 HBM4도 넣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호퍼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거는 블랙웰이라고 하고 그 위에 거는 이제 루빈이라고 얘기하는데
호퍼에는 HBM이 한 8개 정도 들어가요, 하나에. 근데 이게 블랙엘로 가면 12개가 들어가고요. 하나 더 올라가서 루빈으로 가면 24개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8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6만 장이면 200만 개 우리가 넘는 HBM을 팔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개 들어가면 300만 개 넘고 24개 들어가면 600만 개 넘는 거니까 연결관계가 같이 있어서 그쪽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 그만큼 우리도 뭔가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쌀도 확보하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의미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쌀 공급했다는 적절한 표현인데 저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큰 냉면집인데 엔비디아는 그 냉면 우동 면발 뽑는 전 세계 우동 면발의 표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 면발이 너무 쫄깃쫄깃해. 이번에 시장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우리 냉면집에 우리 프랜차이즈에 그 면발을 공급해 주기로. 너무 잘 됐지.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면 뽑으려면 그 기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완전히. 레시피를 만들려면 뭐 양념도 바꾸고 뭐 재료도 바꿀 수 있지만 면은 못 바꾼다. 종속되는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타도 하겠다, 구글도 하겠다, 아마존도 하겠다, 애플도 하겠다. 전부 자기들이 GPU 따로 만들겠다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우리 거 쓰지. 그렇죠. 생태계를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그 생태계가 있는 곳과 손을 잡고 싶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걸로 휘청거려 버리면 엔비디아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나름 승부수를 작은 승부수일지 큰 승부수일지 모르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쪽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몰아주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승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 워낙 그 한국에 대한 뭐랄까 옹호 네네. 수준이 굉장히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마케팅 엄청 잘하죠. 엔비디아 이제 끝내주는 마케팅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 B2B 마케팅의 새로운 또 다른 트렌드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중순쯤에요. 팔란티어가 네. 성수동에 팝업이 열었어요. 네, 그죠? 팝업 네. 스토어를 열었었어요. 팔란티어가 무기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팔란티어가. 야 진짜로요? 네네. 그리고 어.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줄을 5시간 서가지고 딱 이틀 했는데 뭘 보여줬어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나는 요즘 이해가 안 돼. 팝업 스토어들만 가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가보면요, 별건 없어요. 정찰 전략 자산 뭐 이런 거 보여준 전혀 거예요? 없고요. 핵 잠성 앞에 다는 거? 전혀 없고요. 팔란티어 CI 지킨 뭐 가방 팔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후드티 이런 거 팔고 그러는 거예요? 네, 텀블러 팔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별걸 다 팔아.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네, 팔란티아 기술력이 들어간 이란의 미사일이 어떻게 하마스를 죽이는지 국민들이 알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 스티커 굿즈가 있고요. 뭐 이런 걸 파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지나가다가 나라도 있으면 들어가 볼 것 같아. 그쵸. 그만큼 우리나라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분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건 맞아요. 일단 그 수치로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서학개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했던 1위가 엔비디아도 아니고 팔란티어였습니다. 오. 지난달 기준이기 때문에 좀 분명 그 시기에 따라 뭐 엔비디아냐 네네네. 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다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B2B 회사가 B2C 마케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22년도쯤에 관련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B2B 마케팅 관련해서. 근데 보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테크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요, 매년 드림포스라는 행사, 어마어마한 행사를 열어요. 네.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거의 코첼라급의 약간 파티를 파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또 다른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이게 E2E 행사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 투 엔지니어 연결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오픈
개발 소스를 개발 소스를 오픈해줘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평가하면서 누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을 구루로 막 인정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뭐 그다음에 구루로 인정받으면 뭐 CES 초청도 해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개발자들 커뮤니티를 굉장히 개발하고 B2B 회사들이 개인들 간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뭐 사실 B2B 회사는 아니더라도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무나 초대받지 못해. 그러니까요. 주주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식 있어요. 그 일단 있어야 주식 되잖아요. 있어요.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한 주가 1억이 넘어요. 투자자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들에 대한 니즈를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때 B2B 기업들의 인터뷰를 쭉 해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투자였어요. 투자라는 그 성과가 나를 이 회사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나온 제가 기사 보니까 되게 네. 재밌었던 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였는데 그러니까 금융보고서니까요. 네. 부동산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자산 1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33.6%가 MZ세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3.6%.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요즘 2030들이 금융자산을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자산만요? 네, 금융자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축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23년도 뭐 45.4%에서 올해 뭐 42.7%로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젊은 소비자들이 나는 이제 투자에 자신 있어 라는 응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오픈했어?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 달려가야지. 이런 모든 사람 투자 기반으로 어쨌든 팬심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것만 놓고 사실 팔란티어가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팔란티어도 속내가 있겠죠. 아까 엔비디아와 네. 연결 속에서 팔란티어 입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팔란티어가 처음에 시작은 국방이나 뭐 CIA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솔루션을 공급을 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상업 영역의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이 강한 기업, 많은 나라, 한국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러면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잠재 고객군들이 많은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도 제일 많이 해줘. 얼마나 예쁜 아니요, 소비자이겠어요. 제가 그 돈에 물꼬가 터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인구 감소는 말도 못하고 지금 조선산업 물리고 철강은 지금 뭐 관세가 50%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냥 보름 한 달 사이에 이 나라에 갑자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은. 네, 10월 수출 데이터 되게 좋아요. 그래요. 역대 최고예요. 네, 조선 그래요? 반도체 그렇죠. 쪽에서. 네. 이게 늘 당해왔던 민족이라 이게 얻어 터지면 잘해.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는 심리잖아요. 비관론이 너무 대두해 있었던 거지.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아주 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왜 성장률이 0.9가 나와? 그러니까 부문별로 이게 좀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뭐 조선 반도체, 그다음에 뭐 식품 일부 막 이런 데들은 계속 어디가 좀 떨어지면 어디가 좀 괜찮고 어디가 좀 떨어지면 괜찮고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계속 나고 있었고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성장률이 다만 좀 침체돼 있었을 뿐이지. 내수가 건설하고 건설 투자가 지금 굉장히 안 돼. 내수가 좀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자체를 좀 안 좋게 봤던 거지.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계기라는 게 마련되니까 아마도 이제 계기가 조금씩 오는 거 아닌가. 특히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확 돌아서면 드라이브가 했던 우리 거죠. 주력 산업이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뭐 맞습니다. 좀 희망을 가져보죠. 우리 주력산 네. 치킨 아니었어요? 매출이 치킨하고 이렇게 반도체하고 안 어디가 팔리고 더, 있는데 지금 이게 주력 산업이 치킨하고 되겠습니까? 반도체하고 어디가 더 커요? 우리나라? 치킨이 더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깐부 때문에. 오늘 아니, 약간 하이닉스가 3분기에 한 잠깐 우리 11조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희생하신 닭들을 위해서 묵념 한번 할까요? 갑자기요? 닭에 대한 분명히 약간 인식이 뭔가 달라.
약간 어렸을 때 무슨 약간 트라우마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많은 닭이 희생되고 있는. 독특한 관점입니다. 어. 듣도 보도 못한. 아니, 먹으면서 한 번도 독특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네, 들어가시죠. 그래서 네, 네.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너무 저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팔란티어도 사실 사실 AI 수혜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PR도 엄청 높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팔란티어의 CEO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되게 독특해요. 일단 이분이 철학자세요. 네, 독특하죠. 알렉스 카프라는 이 사람이요. 하버드에서 철학 학사를 전공하고 네. 그다음에 로스쿨을 스탠포드로 가고요. 그다음에 박사를 괴테대학교에서 사학 철학을 전공하시면서 괴테라는 대학이 있어요. 네, 괴테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니, 정말 지도 교수가 하버마스예요. 우리의 무식 하버마스. 하버마스예요? 우리의 무식은 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 그동안의 약간 테크사들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기반이 다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기술적 공화적 가치관이요. 네.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 중심으로 기술을 이패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공감받고 옹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B2B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뭐 인정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뭐 젠슨 황의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네네. 뭐 이번에 팔란티어 CEO도 보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제가 딱 생각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는 게 2013년도에 플루토크렛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네. 인상 깊은 주장을 했던 게 기존의 부자들과 지금 상위 0.1% 테크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0.1% 부자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뭐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빈더불트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엄청난 제조 기반으로 부를 일군 다음에 약간 유유자적하는 난 부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엘리트들이라고 하면 상위 0.1% 부유한 자들은 이 플루토크렛이라는 것은 플루토가 사실은 돈, 부라는 거고요. 크렛은 권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정말 24시간 일하면서 검색하고 있었잖아요. 그 책 찾아보려고. 좀 재밌어요, 그 책. 플루토 클랩이라고 쓰니까 안 나오는데. 크렛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위 0.1% 부유한 사람들이 예전과 달라진 부자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주장했던 게 그게 부의 어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오늘날의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돈을 쉽게 벌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는 건 알겠고요. 근데 오늘날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까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저 사람 죽여, 중세 봉건 귀족들은 쟤 죽여, 그럼 죽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9세기, 20세기 그때 당시에 부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그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지식층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물론 그분들도 위대한 부자였지만 지금 지적 엘리트들 보면은 뭐 테슬라 말할 것도 없고요. 일론 머스크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저커버그 그렇고요. 모든 테크사들이 엘리트들인 거죠.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동시에 지식 권력을 같이 가짐으로써 예전에는 부를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지식 권력.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더 부를 더 유지하고 공고히 내간다라는 게 그 책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젠슨 황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이번에 팔란티어의 커크도 그렇고 마찬가지 커크가 아니죠. 맨날 헷갈려. 카프. 네. 또 마찬가지로 커크는 네, 그쵸. 커크 선장. 아니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상당히 지식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B2B 마케팅이라는 것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진 지적 권력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공고한 장치구나, 교묘한 장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본 게 지금 이번에 젠슨 황의 인기도 좀 저는 같이 연결해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포인트 저는 근데 조금 약간 반대적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젠순왕이 와서 뭐 치킨 먹고 그리고 나서 저기 코엑스로 이제 두 사람 데려가서 연단에 올랐잖아요. 연단에 올라서 막 약간 그러니까 이제 소맥 먹고 기분도 좋았을 테고 뭐 하면서 이재용 불러내고 정의선 불러내고 그래서 마이크도 주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딱 받으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이재용 막 연호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정치 집회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쁘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성장 과정에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을 정부가 밀어주면서 그 부를 밀어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를 챙긴 그러면서 이게 상속이 돼가면서 갖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기업인들의 노력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의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인들이 어디 나와서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거나 자신이 막 인기를 누리는 걸 과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된 아이, 나라들은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약간 뭐 권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맞아요. 해서 그게 좀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물론 이제 아직도 고쳐야 될 것들도 많고 여러 분야에서 하긴 하지만 규제도 많아졌고 그래도 조금 깨끗해졌고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기업인이 돼야 또 똑똑한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부럽기도 하고 20년 전 우리가 젠순왕을 이제 보면서. 재벌이라는 네.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이제 선진국가 지배구조가 많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국의 거대 기업들은 사실은 100년 동안 또는 2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왔다면 사람들이 그 기업이 이렇게 시장에 자리 잡는 것을 자연스럽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따지면 정말 오랫동안 부를 쌓아온 거죠. 우리는 부를 갑자기 쌓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친구 중에도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잣집은 별로 이렇게 시샘을 안 해요. 응? 원래. 근데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됐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한 20년 전의 시선이라고 우리 김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많이 시장이 투명해졌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아직도 지배구조는 선진국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어떻게 경제 기자로서 봤을 때 어떨 때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맞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기업가들의 정신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재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멕시코도 있고 태국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어요. 어떤 재벌도 우리 재벌처럼 글로벌 탑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볼 때가 됐다. 네. 이러면서 김큐랑 똑같고 하지만 나는 이번에 우리 그 총수들이나 이렇게 정말 거대한 신화가 된 사람들을 대중들이 연호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의 서사를 열광하죠. 초인이 없는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광해요. 네. 그 사람들 앞에.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8,000조인가 그런 회사니까. 열광할 수 있죠. 아니 연봉 100억 받는 투수한테도 열광하는데 8,000조짜리 기업을 만든.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이 배달앱 만든 사람은 칭송해요. 그 사람이 몇 조 원의 엑시트를 하면 칭송해요. 대단하다고. 배달앱 노동자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면 외면해요. 조선산업에 대해서 칭송해요. 야, 어마어마하다. 우리 조선산업 어마어마해요. 잘 버텼어요, 진짜. 버티고 버텨서 오늘의 조선 무너질 줄 알았거든. 10년 전에 저 같은 기자들이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버텨갖고 지금 한국의 조선이 살아남은 거예요, 진짜. 일본은 제쳤고 중국한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서 용접공이 450만 원 달라 그러면 무슨 용접하는 사람이 450만 원을 받아 이렇게. 나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초인의 서사에 빠져 있는지. 나는 기업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인식이 박혀졌어요. 가치가야 하는 거거든. 선진국이 가치가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양비론적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그 왜 그런지 경제하는 애써서 기자들은요 꼭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분위기를 망가뜨려요. 아니요, 제가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살려보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합니다. 댄스를. 춤출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과 한국의 문화 비교를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의 동기와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 수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를 수치를 보면 이게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면 내가 노력해서 하면은 난 잘한 거야. 그리고 나는 과시해도 돼. 나는 그게 칭송받아도 돼. 라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그게 좀 낮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어우러지고 싶고 하고 내가 적당히 그 평균에 머물고 싶어 하는 수준이 한 반 정도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을 때 미국은 난 잘났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경쟁할 거야. 그런 입장이라면 한국은 뒤처지지 않고 싶어.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좀 산업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적 차이에서도 우리 인식 수준이 소비자들과 사실 사람들의 수준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유럽 사회는 기업을 그 공동체의 하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높게 부과하고 이제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는 그런 분위기로 정말 달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참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혼재돼서 약간 그런 부분은 너무 아쉽죠. 그렇죠. 젊은 세대가 공정함을 바라볼 때 미국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 1억 받는 사람이 우리처럼 고용이 경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능력에 따라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1억 받아요. 그리고 CEO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시험 한번 붙어가지고 공기업이 시험 한번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데서 이 시각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뭐랄까 성공한 사람은 동경하고 네. 실패한 사람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실패했지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사람의 성공에도 제가 아까 유럽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성공에도 그 사람의 실패에도 우리 사회가 기여하거나 해를 끼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가중치를 두느냐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식 자본주의의 차이예요. 네. 갈수록 우리나라도 미국 사고로 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그렇구나. 부분은 네, 생각해볼 문제예요. 네, 네, 네. 정답은 없어요. 네. 네. 나 오늘 무슨 이야기 하기로 했었는데? 통상협상. 통상협상. 나 할 이야기 있어요. 네, 200억 달러. 3,500억 달러 어떻게 줄 것이냐. 현금 달라 했고 네네네. 우리는 못 주겠다. 돈 없다 했고 저쪽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3,500억 달러인데 10년에 나눠서 주기로 했고 트럼프 임기는 3년 반 남았으니까 에이, 그다음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을 일단 버렸고요. 2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를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표현은 제가 부족하면 이제 국채 찍어야죠. 그 달러 국채 찍어야죠. 우리 그때 원화 국채 찍어가지고 원화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한테. 물론 원화 국채 찍어갖고 환전을 하면 우리 외환시장이 너무 출렁거릴 테니까. 자, 200억 달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외환보유고를 굴립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있죠? 한 1,300조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1,300조 가까이.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니까 600조? 700조? 네, 그 정도 있습니다. 700조를 주로 달러 표시 채권으로, 달러 표시 자산으로, 달러나 현금도 좀 있으니까 현금 한 8%, 9% 될 겁니다. 유로화도 좀 쌓는, 유로화 표시 채권도 있을 거고, 주식도 사요. 왜냐? 이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너무 700조를 한국은행 곳간에 혹시라도 있을 외환 사태에 대비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야, 좀 굴리자. 그래서 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면 얼른 팔면 되잖아. 얼른 환매해서 달러 갖다 부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금도 좀 사놨다 그러고 뭐 1%, 2%.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 국민연금은 지난해 15%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때 1,200조인데 지금 1,400조 돼가고 있다는 거야. 올해 수익까지 합치면. 올해 지금 20% 넘었답니다. 올해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지 이게. 15%? 올해까지 합치면 20%가 넘었다. 올해? 고갈 연도가 뒤로 확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도 봤어요. 그러면 이 외환보유고 600조, 700조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으니까 물어보셨겠죠? 수익률은 모르겠고 제가 맞아요. 연간 150억 내외로 억 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추정해요. 네, 네. 수익률을 안 밝혀요. 안 밝. 왜 안 밝히지? 국민의 돈인데? 어찌됐건 세금으로 만든 돈이죠. 외환보유고도. 이제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몇 % 했다 그러면 뭐 국회에서 또 뭐라 그러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근데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오래전부터 한국은행은 주장해서 안 밝혀요. 솔직히 말하면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욕먹을까 하여튼 봐. 저보다 훨씬 학식이 높은 분들이 네. 안 밝히니까 안 밝히는 거로. 근데 3, 4% 정도를 올리고 있다 추정할 수 있어요. 왜 아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렇게 굴려서 그럼 70%는 국고로 반납해요. 30%는 한국은행이 적립하고. 그러니까 국고에 내놓는 돈을 보면 대략. 네. 그다음에 어쨌든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잖아요. 양도세네요. 양도 차익을 내는데 202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아니 법인세를 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법인세를 더 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최대 자산운용사는 어디입니까? 이러면 한국은행이에요. 그 친구들 참 돈도 잘 굴려. 그러게요. 물론 이제 100만 원이 있다면 현금은 한 8% 정도, 주식 투자 한 10%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공사인가 거기 KIC인가 네네. 거기에 위탁 투자합니다. 그게 한 25% 되고 여기는 한 70% 됩니다. 그것만 밝혀요. 뚝뚝 뭉치던 떼주죠. 우리가 굴리는 돈은 한 60 몇 %입니다. 이 정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 60 몇 %의 수익률이 제법 60 몇 %, 4,200억 달러에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남으면 정부에 떼주고 자기들도 30%를 갖는데 그게 얼추 한 3, 4%는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세금 내고 있는 거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제 4,200억 달러에서 4%다, 3%다 이러면 아까 이제 김큐가 말한 것처럼 1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미국에 우리가 맥시멈 이것도 이제 200억 달러라는 게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캐피탈 콜 방식으로 해갖고 야 100억 달러 일단 줘봐. 그럼 100억 달러 주고 맥시멈이 캡이 200달러라는 거잖아요. 200달러 다 줄 경우에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벌어들이는 운용수익이 한 150억 달러.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부족한 돈은 뭐 40억 달러든 60억 달러든 부족하면 해외에 나가서 달러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게 보면 뭐 재정에서 큰 특히 외환보유고의 본전을 그렇죠. 건들지 않고도 잘하면 물론 이제 50억 달러 정도 국채 발행하면 이제 또 그만큼 빚이 차곡차곡 쌓이겠지만 50억 달러는 뭐 6조 7조 원 정도라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아주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고 부담이 되지만 그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정부의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 싶은 건 질문 있어요? 가능할까? 아니 이 정도 수익은 나오니까 뭐 되게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난 정반대 생각을 해. 이렇게 되면 수익률 올릴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아까 내가 말한 그 학식이 높은 금통위 위원들도 저쪽 집은 얼마 벌었대요? 15%인데 올해 수익률이 20%랍니다. 국민연금. 우리도 S&P 좀 딴거 S&P 연평균 얼마 올라요? 근데 그럴까요? 근데 이제 아니 1%만.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은행하고 연금하고는 좀 다를 그러니까 수 자산운용하는 사람들과 은행권을 안전적으로. 베이스로 성장하신 분들의 사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민연금은 네. 투자금이고 네. 이 돈은 우리한테 정말
어떤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돈이라 그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고. 한국이라는 정말 세계 한 10위권의 거대한 경제라는 항공모함이 가는데 이게 자칫하다 빙산을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정적인, 그다음에 채권도 단기 채권 빨리 환매가 돼야지. 네. 그래야 얼른 갔다가 여기다 외환 시장에다 갖다 부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어쨌든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150억 달러 정도는 그렇게 마련한다니까 그래도 조금은 뭐 알겠습니다 싶은데, 이게 국민연금과 다른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전부 다 우리 돈, 생돈이다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가 차곡차곡 모은 돈이니까. 그러네요. 외환 보유고는 외평채 같은 채권 발행해서 빚내서 쌓아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이자가 이자. 이자 나가죠. 나가죠. 네. 이자가 나가죠. 4,200억 달러가 공짜가 아니고. 그럼 내가 외평채 요즘 얼마나 하지 쳐봤더니 이달 초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발행했더라고요. 3.6%야. 오늘 그렇게 높이 할 줄. 확실히 달러 채권이 이자율이 세더라고요. 우리 국채가 지금 우리 국채 10년물이 지금 뭐 그것보다 훨씬 낮은데. 그러니까 4,200억 달러가 전체가 이제 뭐 오랫동안 보유해온 거니까 그 채권 자체가 이자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그걸 운용을 많이 안 하고 지금처럼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증시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이래야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채권값도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서 굴리기는 거의 못하고 이자만 많이 들어가서 제 기억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뭐 몇 조 원이 외국권 평행기금 채권 이자보다 이게 국고에서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통위 사람들이 국감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거는 국방비 같은 겁니다. 경제 안보를 지키는 어쩔 수 없는 비용입니다라고 말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뭉칫돈이 커지면서 자산 시장이,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 돈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해나, 좀 굴려보자. 네네. 국민들이 네. 세금 내는 돈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거기서 번 돈은 전부 탈탈 털어서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느냐의 문제네요. 부담이 좀 생긴다는 거죠. 할 수 어쩔 수 없는 있어요. 부담은 생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부담이 크죠. 그것도 이제 그 돈이 가서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의 자본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잘 투자하지 않은데 투자할 거라고요. 아니 잘 투자하는데 그쵸. 투자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게 특히 이제 뭐 AI, 뭐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한다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쪽엔 돈이 넘쳐요. 왜 한국 돈을 거기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석유 개발이나 가스 개발이나, 예를 들어 미국은 정말 사회 인프라 부족하잖아요. 미국은 뭐 옛날 캘리포니아는 뭐 공립 선생님들 월급도 체납했으니까 재정이 없어가지고 학교 인프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러면 수익이 나오겠어요? 약간 꼬깃꼬깃 모은 쌈짓돈을 그렇죠. 약간 획 어디 가다. 그래서 이번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 이렇게 한 문장 붙였어요. 쉽게 말해 돈 되는데 꼭 투자해줘 형, 이렇게 추신 PS 형 돈 되는데 꼭 투자해줘, 우리 진짜 중요한 돈이야, 이렇게 붙였는데 형이 PS를 읽을지 안 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기능을 할지가 이제 관건 가장 핵심이죠. 그쵸. 어쨌든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을란 단어를 분명히 명기했다라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강하게 얘기했는데, 벌써 가서 나서 러트닉이 바로 저 알래스카 LNG 투자한다고 벌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라 부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형은 우리 동생으로 생각 안 해. 안타깝죠? 네. 네. 그래도 우리 젠수랑이 와서 치킨 먹고 그날 저녁 계산 누가 했죠? 이재용하고 정의선이 나눠서 했다고 하죠. 네. 아이 그걸 한 방에 안 하고 그걸 또 나눠서 했어요? 둘이 나눠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거 GPU로 값 내고 갔다고. 치킨값 GPU로 냈다고. 세게 냈네. 네. 네. 이
그날 술값 이제 그 한 몇백만 원 나왔죠. 왜 주변에 사람들한테 다 쐈으니까. 근데 300만 원. 치킨 가게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쐈으니까. 사실 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난 이재명 대통령이 계산해야 한다고. 아니 GPU 5만 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더니 나중에 특활비 특활비 공개될 때 한번 보시죠. 야당에서 택돔 GPU 5만 개를 어떻게 구하냐고 했는데 사실 뭐 이 대통령이 노래가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결제했어야 한다. 네.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쇼츠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대통령실 들어라. 아이고야. 좀 세무조사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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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급하게 하는 마무리한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까지 양동포 경제 맛집 이수진 김원장 기자였고요. 네, 김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